앞서 미국은 대규모 공습이 임박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했다며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우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로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에이테크임스에 이어서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처음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대규모 반격 임박설이 나오면서 키이우에는 한때 공습 경보가 발령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임스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공격한 다음 날,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우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로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각 20일 오후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의 마리노 마을에서 스톰 섀도우 파편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을 뒤따라 스톰 섀도우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kraine needs quantity rather than quality or even range. The range of both missiles is enough to get behind Russian lines and into Russian infrastructure targets.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발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자국 방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또 러시아 미사일 공급 임박설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심리전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대규모 공습이 임박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했다며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다른 서방 공관들도 일시적으로 대피령을 내렸고 우리 대사관도 교민들에게 안전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는 한때 공습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인지뢰 사용까지 허용했습니다. 핵카드로 맞불을 놓은 러시아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말 우크라이나의 금기를 잇따라 풀어주면서 러시아는 전방위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크렘린궁 내부 사정에 정통한 러시아 전현직 관리 5명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최전선을 따라 분쟁 동결에 폭넓게는 동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하고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대거 양보하는 건 배제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에이테크임스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데 이어 대인지뢰 공급도 승인한 데 대해 러시아는 서방이 러시아 패배를 위한 수단으로 우크라이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러시아 관영 언론에 곧 퇴임하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군사 지원을 중단하면 전쟁에서 결국 패배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방송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푸틴보다 훨씬 더 강하고 미국이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이 전쟁을 끝낼 유일한 길이라면서도 푸틴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지는 회의적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한 이후 자주포와 방사포 등 군수 물자를 추가로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일부가 최전선 전투에 참여한 만큼 일부 사상자가 발생했을 수 있지만 상충하는 정보가 많아서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유도 기능을 갖춘 240mm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에도 시험 사격에 나섰는데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을 추가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운용 병력도 파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는데 북한의 시험 사격이 내부 배치와 함께 러시아 수출을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 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 쿠르스크 최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은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다며 전투에 참가한 일부는 사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상충하는 정보가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달 28일부터 열흘이라는 긴 기간 동안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히 의전적인 내용만이 아니고 상당히 긴밀한 내용에 대한 협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국의 지원으로 러시아가 위태로울 정도로 공격을 받을 경우 핵사용 원칙을 개정한 것도 에이탱크스 미사일 사용 승인 등 미국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10만 명까지 파병 가능성이 있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추가 파병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특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이끄는 장성 가운데 한 명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청참모부 부참모총장이 대중에 거의 공개된 적이 없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영복 부총참모장은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군대를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만큼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엘리트 장교들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면서 스타 대접을 받는 것과 달리 김영복은 지금까지 언론에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네,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6번째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증거도 없이 자신을 재판에 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각하면서 대여 공세로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일선 부서에서 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당연히 도지사도 알았을 거란 게 검찰의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만으로 기소한 거라며 퇴임 뒤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를 확정받고 3선에 성공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권력을 남용하면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는데 당 지도부도 검찰 독재 정권의 광기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으로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회수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추가 재판을 앞두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동력을 다시 키우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뒤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명 씨를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파상 공세를 폈습니다. 명 씨 지인을 통해 대통령이 화를 내거나 명 씨와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는 추가 녹취 공개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유리한 녹취록을 먼저 내라. 중대 사안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윤한홍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게 됐습니다.
공천 거래와 여론 조작에 명 씨가 창원시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며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28일 본회의에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지휘부에 탄핵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뒤숭숭한 분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에 따라 여론은 또 한 번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전담기구를 띄운 데 이어서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생중계하자면서 거듭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민생 행보에 방점을 찍은 한동훈 대표가 다시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훌쩍 넘은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다며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이를 위해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란 이름으로 전담 기구까지 띄웠습니다. 다음 주 초로 다가온 이 대표의 두 번째 1심 선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겨냥해 생중계 카드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다면 특히 국민의 알 거리를 위해서라도 방송 생중계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권 내 최신 드라이브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 대표와 친한계가 그간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요청해온 인적 쇄신엔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게 그 방증입니다. 그 25일 판결이 있는데 저희가 당력을 집중을 해야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골대 앞에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자꾸 백패스하는 얘기 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건 아니죠. 대신 한 대표는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2년간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직격하는 동시에 투자자와 청년들 민심을 사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권 내 단합을 유지하면서도 민생과 대야 공략은 놓지 않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란 분석인데 이번 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당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얘기된 반사이익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여전한데 민생을 고리로 한 야당과의 차별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가 한동훈 대표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흘 동안 진행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사장 추천 과정과 적격성을 두고 여야가 거듭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KBS 앵커였던 박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신년 대담 등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박 후보자에게 큰 흠결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할 목적으로 사흘 청문회를 강행했다면서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의 일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여당이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예산 정국에서도 야당의 독주와 여당의 무기력함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기관 4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공석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원장 등 연봉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며 2억 원가량 깎았습니다. 이진숙 유일임의 인건비, 불법 이인체제 의결에 부여하는 운영비, 그다음에 불법 소송비, 이를 위해 전용된 예산 내역 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을 깎아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반발했고 예산안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정부 예산, 사업이 거대 야당의 일반적인 행포에 휘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앞서 야당은 김 여사 사업이라며 삭감을 공언했던 개식용 종식사업 예산을 오히려 1,100억 가까이 증액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를 넘어 본격 예산 소위에 돌입한 만큼 최종 예산 규모는 바뀔 수 있지만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 정국에서도 야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야당은 여기에 예산안 처리 시한 직전까지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해서 하지만 여당 역시 야당을 설득할 협상 카드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표결 불참과 퇴장만 반복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적 다수를 앞세워 예산 심의를 파탄내면서 국회를 보복의 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가 예산 정국에서도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다음 달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올해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이후 연 이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보냈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또 명 씨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명 씨는 창원시에서 대비 정보를 받아 지인들에게 인근 토지를 사들이라고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명 씨는 구속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창원시 공무원들이 대비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고 보고 나서 곧장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자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 제안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저한테 이런 제안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한 거고. 강혜경 씨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가 어떤 땅을 뭐 구입했다든가 그것까지 알고 계시는 것은? 명태균 대표는 차명으로 구입할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땅을 사라 권유까지만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산단 추진 계획 등을 명 씨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설명 자료를 내고 신규 산단 후보지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명 씨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명 씨의 메신저 내용을 살펴본 겁니다. 2022년 5월 9일 명 씨가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나눈 대화가 포함돼 있습니다. 명 씨는 두 사람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혜경 씨가 하드디스크를 김영선 씨 사무실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자기가 아마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그 내용 중에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명 씨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의 구속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이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 영남 지역 예비 후보자 2명과 미래한국연구소 등기상 대표 김태열 씨를 대질 조사합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이들을 불러 조사를 기입니다. 예비 후보자 2명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바라고 명태균 씨와 김 씨 등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연락해 대통령에게 유리한 녹취록만 공개하고 다른 녹취록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는 국회 사무처에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의 행동은 회의와 더불어 거래까지 하는 중대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잃은 행동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에 있는 골프장에서 불이 나 골프카트를 100대 가까이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에서는 만취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도 났습니다. 밤사이 소식 김다연 기자입니다.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검은 연기도 거세게 뿜어져 나와 하늘을 뒤덮을 정도입니다. 인천 운서동에 있는 골프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10분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1시간 반 정도 만에
건물 2동과 골프카트 90여 대를 모두 태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카트 보관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도로 위에 멈춰선 SUV 윗부분이 납작하게 찌그러졌고 앞부분은 아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부산 성산 삼거리에서 SUV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대라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양산 졸음쉼터 부근에선 화물차에 실려있던 고철 적재물이 떨어져 승용차 2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차선을 옮기다 적재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약물 운전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데 사고를 내고 도망쳤다는 도주치사 혐의는 마지막까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 목숨을 앗아간 29살 신모 씨. 신 씨는 사고 직전 근처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고 사고를 냈는데 제대로 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아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약물운전뿐 아니라 위험운전 치사와 도주치사 등 혐의로도 기소된 신 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도주치사 혐의는 신 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신 씨가 현장을 벗어나긴 했지만 시술받은 병원을 찾았다가 3분 만에 돌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신 씨가 잠시 현장을 떠난 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 2차 범행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이런 의료용 마약류 처방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1991만 명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고 마약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2017년 42명에 그쳤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돈만 내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중독자들에게 무제한으로 투약하게 해준 의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상 처방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까지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불 꺼진 병실 안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병원 직원을 겹겹이 둘러싸는데 그 주변으론 침대에 누운 채 그대로 얼어붙은 환자들 모습도 보입니다. 의사 서모 씨 일당은 병원 안에 이렇게 별도 공간을 마련해놓고 프로포폴을 전문적으로 불법 투약하고 판매했다 적발됐습니다. 중독자들이 대금을 결제하면 원하는 만큼 제한 없이 투약해준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400여 차례에 걸쳐 시가 14억여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독자 한 명이 많게는 한 번에 1,800만여 원을 냈고 하루 10시간 넘게 프로포폴을 연속해서 투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폭력 조직원 2가 이제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자금 관리를 했었는데요. 난동을 피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투약자들, 중독자들을 제압하는 용도로도 서 씨는 무관한 사람에게 마치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해준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로 보고하며 범행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히며 서 씨 등 7명이 구속 상태로 중독자 등 24명이 불구속 상태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처음부터 기획한 총책 윤모 씨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직원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의사 A씨와 병원 직원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제약 제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으로 모두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14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고려제약이 자사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로부터 의사 280여 명을 불구속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얼굴에 사진을 합성하는 등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튜버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피해자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수 있는 경멸적 감정의 전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사이가 나쁜 다른 유튜버 A 씨가 방송하는 화면을 캡처한 뒤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하는 등 다른 사람들을 방송에서 모욕하고 명예를 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정 종목의 주식이 상장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속여 1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투자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문 배우까지 동원해 가짜 성공담을 촬영한 뒤 SNS에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식 투자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이겨냈다며 그럴듯한 성공담을 늘어놓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죠. 가족의 전체의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마음껏 먹일 수 있다는 여성도 등장합니다. 딸기 딱 찍고 싶어 하는데 딸기를 사자는 말 못하는 거예요. 딸기는 8,000원이고 바나나는 2,000원이니까 그렇게 살기 싫더라고요. 투자 사기 일당인 A씨 등이 전문 배우를 동원해 찍은 뒤 SNS에 올린 홍보 영상입니다. 공모 일정이 알려진 비상장 주식 가운데 일부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들을 끌어모았고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불과 6개월 동안 80여 명에게서 1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관리책과 유인책, 투자 자문업체에서 일하는 증권사 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SNS 광고 영상에 개인정보를 남길 경우에는 수익은커녕 자칫 범죄 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형량이 무거운 범죄단체 조직죄도 함께 적용해 총책인 A씨를 구속하는 등 9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주요 사건, 사고, 범죄학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인데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0년형이 확정이 됐죠? 예, 이 사건은 이제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쯤에 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이 신 씨가 인도로 돌진해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요. 그 당시에는 달아났다라고 하는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범행 당일 사고 나기 전에 인근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제 약물을 2차례에 투약을 했고 사실 그 당시에 그 의사가 운전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서요. 이 사고로 이제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약 4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했습니다. 네. 이 신 씨에게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고요. 그런데 2심은 도주의 그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완전히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증명이 안 됐다라고 이제 그 판단하고요. 네. 징역 10년으로 감형을 했고 어제 20일 그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짚어주신 그 부분이요. 그 1심에서는 20년형이었는데 2심에서 이제 절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10년형으로 이제 감형이 된 부분인데
가해자가 피해를 내고 이거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했던 부분, 이거는 지금 인정이 되지 않은 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이제 1심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유족이 엄벌을 탄원을 고려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운전하지 말라고 하는 조언을 무시하고 또 범행 직후에 약 한 3분 정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그 증거인멸에 급급했다라고 해가지고 도주치사 혐의를 갖다 적용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심 같은 경우는 유가족하고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서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는데 그 이유는 이 3분 동안 거기를 그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뭐 도주 목적으로 볼 수가 없다. 네. 그 이유는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라고 주변인에게 말했고, 그리고 이제 3분간 병원에 갔다 온 그 사실도 인정을 했고요. 네. 또 이제 CCTV에서 최초에 운전석에서 뭔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을 그걸 휴대전화로 이제 그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나중에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휴대전화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끝까지 결론을 못 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 3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짐으로써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가해자는 사고 당시에 또 마약류 약물에 취해 있던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처벌을 받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낸 거하고는 이게 별도죠. 이 범행 당일에 이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서 향정신성 약물을 2차례 투약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고요. 네.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것이 이제 케타민 등 약 7종의 향정신성 약물로 이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57회에 걸쳐서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프로포폴 등의 그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향정신성 의약품 상습 투약 혐의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기소가 돼가지고 네.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가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네, 이 약물 투약 부분에 대한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동덕여대에서 이제 남녀 공학 전환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투표를 진행을 해봤더니 찬반 그 찬성표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예, 뭐 99.9%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동덕여대 총학생회에서 지금 이제 실제로 이 재학생이 6,500명이라고 그러는데 네. 참석자의 그 개정족 수는 재학생 총원의 10%인 650명이면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73명이 총회에 참석해서 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1명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설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총학생회 쪽에서는 21일 날 면담을 하게 돼 있는데 공학 전환 안건 자체를 처리하게 된다면 네. 시설물 점거 농성을 철수할 의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반해서 이제 동덕여대 관계자는 실제로 이제 재학생 전체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다. 네. 따라서 이 남녀공학 전환 결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학생이 6,500여 명인데 그 중에 1,900여 명이 참석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학교 측과 지금 학생들 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들도 단체로 호소문도 냈더라고요. 예, 동덕여대 이제 교수진 단체 호소문에 의하면 일부 학생들이 이제 교내 시설물을 손괴하고 건물을 점거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교수의 수업권 침해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이 학내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는 이런 것을 좀 우려를 하면서 즉시 이러한 것이 중단되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대학원 원장 그리고 각 단과대 학장들의 그 14인이 호소문을 한 것은 집단 수업 거부 그리고 강의실 무단 점거 폐쇄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라든가 또는 적법한 학사 행정을 방해하는 무거운 사안이다.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동문회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학교 시설이 그 훼손되고 망가뜨리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여대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자연 소멸이라고 하는 계약적 주장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피해 추정액도 언급을 했었어요. 예, 지금 이제 피해 금액은 학교 측에서 추정하기로는 한 24억에서부터 한 54억여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그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그 동안에 보게 되면은 이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어떤 흉상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린다든가 하는 이런 그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지금 법조계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도 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갈리고 있긴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지금 이제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이 조금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흉상에 레커칠을 한다든지 기물을 파손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형사 책임, 즉 재물 손괴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를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박람회를 방해하거나 또는 교수 연구실에 침입을 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과 학교 측이 어느 정도 접점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영상이 하나가 준비가 돼 있어서요. 저희가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차 석 대가 지금 차량 한 대를 둘러싸고 있고요. 경찰들과 운전자 서로 밀고 당기고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지난 17일 날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30대 남성이 음주 단속 요청을 거부하고 달아나서 만취한 상태로 경기도 시흥 목감동에서 인천 남동구까지 약 20여 킬로를 15분 만에 이제 달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그 1톤 트럭 그리고 순찰차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 이제 사고를 내고 난 이후에 차 안에서 버티다가 경찰 여러 명이 이제 힘을 합친 뒤에야 이제 끌려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경찰은 이 A 씨에게 난폭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그리고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서 구속한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에 걸리면은 사실 순순히 응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좀 도망가려고 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습니다. 일단 무조건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면 도주를 한다든지 네. 또는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가지고 소주를 사서 그냥 마신다든가 하는 이런 행위, 또 이제 막무가내로 차를 몰아서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제지를 하는 경찰관을 아예 차에다 매달고 가는 그런 거. 네. 이런 등등해서 이제 경찰관들이 상당히 많이 다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음주운전을 하고 난 뒤에 저런 식으로 도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그 일종의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도 도주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잡힌다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떤 본인이 스스로 인식을 못할 수 있는데 저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런 어떤 걸리기만 하면 도주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음주운전 걸리는 사람들 보면은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좀 적은 것 같고 여러 번 해서 걸린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음주운전을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습성상 이거는 상습성이 있는데요. 네. 물론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술을 마시는 순간에 그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적발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신들이 얘기하는 운이 나빠서 처음 먹었는데 적발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그거는 이제 한 번, 두 번 적발됐다라고 하는 것은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을 하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률이 지금 현재 통계에 의하면 40% 정도의
육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그 술타기 수법, 이런 꼼수를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이었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근처에 가서 술을 갖다가 다시 먹는 소위 이제 술타기 수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가중처벌 근거가 마련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어떤 법정형 이것이 음주 측정 거부하는 사람과 동일하다. 즉 다시 말해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러한 것이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적어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음주운전하고 난 이후에 근처에 가가지고 술을 갖다가 다시 마시는 행위는 네. 완전히 근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것은 이제 사실 지난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불응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이 규정을 갖다가 위반해서 본인이 이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그런 상태에서 다시 네. 재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해야만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운전을 하기 이전에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측정을 해가지고 일정한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동 잠금 장치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 이제 이번에 도입됐다는데 이것이 상당히 늦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40년 전부터 지역별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네. 이번에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은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경찰청이 이달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이제 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12월 그리고 1월 이렇게 2달간 했었는데 올해는 11월부터 하네요. 예,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음주운전이 지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찰청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통상 연말연시에 12월 1월 2달 하던 것을 아예 11월 달부터 이미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청이 주관하면 매주 목요일 그리고 지방경찰청 주관해가지고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네. 지역별로는 상시 수시 단속을 한다라고 하니까 거의 매일 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네. 특이한 것은 올해부터는 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마약 단속도 함께 실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주운전이 드는데 거기에 어떤 수치가 전혀 감지가 되지 않는다든지 네. 또 클럽이라든가 유흥업소 근처에서 단속을 할 때 마약 투약 가능성을 갖다 고려를 해가지고 설사 운전자의 동의가 없다 한다 하더라도 마약 운전 정황이 확실하다면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겠다. 그리고 정밀 검사를 할 의향인데요. 그만큼 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21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국민의힘이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엽니다. 앞서 여당은 재정준칙을 통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 등의 재정 건전화법을 발의해 재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수원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자신의 역점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 국고 지원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대법원 재판과 법률 문서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군 형법상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박 전 단장 측은 외압 의혹을 거론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는 물론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네,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서 갖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부정 청약을 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의심이 되는 40곳 2만 3천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127건의 부정 청약이 드러났는데 기발한 수법이 다양하게 동원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경북 김천의 모 공기업에 다니는 A씨는 경기도 광명시에 홀로 전입신고를 한 뒤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한 위장 전입 사례인데 이번에만 107건이 적발됐습니다. 위장 이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가 집에서 세 자녀를 두고 멀쩡히 살던 B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한 뒤 세 자녀를 거느린 무주택자 신분으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가 있는 남편과 이혼 형태를 취함으로써 특별공급의 자격인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저층 아파트 당첨자와 시행사가 공모한 유형도 16건이나 나왔습니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으로 계약 포기한 사람과 짜고 부적격 당첨으로 주인이 없어진 로얄층 물량 하나의 계약금을 미리 받고 이 물건을 뺀 채로 무순위 청약을 모집한 뒤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을 하는 수법입니다. 탈북자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대리 청약, 대리 계약으로 북한 이탈 주민 특별 공급 분양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 실제로는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한부모 가족 특별 공급 분양을 받은 경우도 18건 적발해 당첨 취소했습니다. 부정 청약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총 127건의 교란 행위를 적발해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는 물론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청약 과열이 있는 수도권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전수조사 체제로 바꿨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94,076달러를 하루 만에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미 동부시간 오전 11시 5분 기준 비트코인의 계단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38% 오른 94,93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0.47% 내린 3,096달러, 솔라나는 1.69% 하락한 234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소식 등의 여파로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9.53포인트, 0.32% 오른 43,408.47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0.13포인트 오른 5,017.11, 나스닥 종합지수는 21.33포인트 내린 18,966.14의 장을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영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러시아가 키이우를 대대적으로 공습할 거라는 소식에 확정 공포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투매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지난 3분기 매출 350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49조 1천억여 원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0.81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시장의 매출 전망 331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회사가 공개한 4분기 매출 예상치는 375억 달러 안팎으로 시장 전망 371억 달러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0.8%가 하락한 145.89달러로 마감한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한때 3% 넘게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늘면서 순대외 금융자산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를 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대외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대외 금융자산이 9,07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분기 말보다 1,194억 달러 늘면서 잔액이 사상 처음 9천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치로 올라섰습니다.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42조 원을 넘어서며 또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롯데와 BC, 삼성 등 9개 카드사의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42조 2,20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시중은행 대출 규제와 경기 악화 영향이 겹치면서 불황형 대출인 카드론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리스크도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7일부터 2주간 한국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한 IMF 한국 미션단은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거론했습니다. IMF 미션단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2.2%에서 2%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췄습니다. Growth is expected to reach 2.2% in 2024, supported by strong semiconductor exports, while partially offset by a weak recovery of domestic demand. Real GDP is projected to expand by 2% in 2025 as the economy converges to its potential growth and the output gap is closed. 트럼프 트레이드로 커진 환율 변동성에는 조전 요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환율 변동성은 큰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권고했습니다.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IMF 한국 미션단은 고령화 등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 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 등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 중견기업의 분기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지난 3분기 매출이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줄어들며 수익성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분기 상장 중견기업의 매출이 늘어난 반면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줄어들며 수익성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EO 스코어는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 중견기업 가운데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488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도소매업과 건설업 등 내수업황 부진 여파로 청년과 40대 임금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분기 도소매업과 건설업 등 내수업황 부진 여파로 청년과 40대 임금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2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5만 4천 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분기 21만 1,000개 늘어난 뒤로 가장 작은 증가폭입니다. 30세 미만 일자리가 13만 4천 개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고 40대도 5만 6천 개 감소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26만 1,000개, 50대는 12만 4천 개, 30대는 5만 9천 개 증가했습니다. 10대와 20대, 40대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도소매업과 건설업 등 내수업종 부진 영향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걸그룹 뉴진스가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팬들이 제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민원도 후속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member 한이는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저를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에 한이가 같은 소속사의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이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영상을 본 뉴진스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민원을 행정 종결 처리했습니다. 뉴진스 한이를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부는 한이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보면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 규칙과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한이에게 지급된 금액은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연예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지난 2010년 연예인을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로 판단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그룹 뉴진스가 사측의 전속계약과 관련해 최후 통첩을 한 데 이어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사내 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지난 7개월 동안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지만 모 회사 하이브가 변할 기미가 전혀 없는 만큼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돈에 연연하며 이 뒤틀린 조직에 안주하고 싶지 않다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도 해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사임 의사에 어도어 측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일반적 사임 통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면 절로 생각나는 길거리 음식, 바로 붕어빵이죠. 그런데 길 가다 한 봉지 사야지 하면서 찾아봐도 도통 보이지 않습니다. 가게가 사라진 건지, 내가 못 찾는 건지 대체 거리의 붕어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자, 거리에서 사라진 붕어빵 기분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거리 노점들이 문을 많이 닫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붕어빵, 군고구마, 호떡 노점 등이 포함된 통신 및 방문 노점 판매업 전체 취업자가 4년 만에 2만 5천 명 줄었습니다. 노점들이 문을 닫는 이유 역시 고물가 때문입니다. 재료값이 예년보다 크게 올라서 인건비도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붕어빵의 주 재료인 수입팥은 예전보다 10%, 밀가루는 5%, 식용유도 6%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에 붕어빵을 굽는 연료인 LPG 가격도 다음 달에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 붕어빵 값도 올라서 이제는
금붕어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에도 붕어빵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붕어빵이나 군고구마 같은 길거리 음식을 파는 곳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도 앱처럼 붕어빵 위치와 거리를 알려주는데 자리를 자주 옮기는 노점의 특성상 최근까지 영업한 기록이 있는 곳만 보여주기도 합니다. 붕어빵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붕어빵 역세권, 이른바 붕세권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카페 등 외식업계도 붕어빵을 팔면서 새로운 붕어빵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거리에서 호호 불면서 붕어빵 먹던 모습, 고물가의 거리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대규모 공습이 임박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했다며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로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잇따라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 관여하는 걸까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날 미국의 미사일인 에이테크음스가 러시아로 날아갔다. 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스톰 섀도라는 미사일 파편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산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미사일입니까? 그러니까 에이테크음스는 이제 미국산 미사일인데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땅에서 땅으로 쏘는 지대지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거리가 한 300km 정도 나가는 거고요. 스톰 섀도라고 하는 것은 영국하고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공대지요? 그러니까 전투기에서 이렇게 땅으로 쏘는 미사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사거리가 한 250km 정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것을 스톰 섀도라고 우리 얘기하고 프랑스는 이제 스칼프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드디어 이제 영국도 여기에 스톰 섀도의 사용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위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톰 섀도나 그리고 이제 에이테크음스나 이게 중장거리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사거리 300km 나오고 하나는 250km 나가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 자체가 전투기에 실려서 스톰 섀도가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대지 미사일은 300km가 딱 한정돼 있지만 네. 전투기에는 훨씬 더 가까이 러시아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이죠. 예. 자, 지금 미국이 또 대인 지뢰를 처음으로 지원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그동안은 전차를 대상으로한 지뢰만 지원했었는데 이번엔 대인 지뢰잖아요. 왜 마음을 바꾼 걸까요? 사실상 이제 미국의 대인 지뢰 정책은 정부마다 조금씩 달라져 왔어요. 네. 옛날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대인 지뢰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의 대인 지뢰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이걸 한번 뒤집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제외한 다른 데는 대인 지뢰를 이렇게 지원해 주거나 대인 지뢰를 이제 이렇게 매설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인 지뢰를 다시 허용을 해준 거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었다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우크라이나가 패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이 대인 지뢰를 허용을 해줬는데요. 이번에 이 대인 지뢰는 사실은 이 비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지뢰를 묻어놓으면 여기서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 대인 지뢰가 폭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있거든요. 배터리 수명이 닿으면은 이게 이제 지뢰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한 것을 고려해서 이 대인 지뢰를 허용해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예외적으로 대인 지뢰를 지원했지만 2주 뒤 정도면 비활성화가 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지뢰를 지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미국에 이어서 영국도 우크라이나의 지원 수준을 좀 높이는 그런 분위기인데 서방의 전쟁 관여도 다른 나라로 이제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AI 무인기 4,000대 지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프랑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2월 달에 2,000명 정도의 프랑스 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말을 무려 5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파병까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열어둔 채 다른 무기 지원은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이제 이태리나 스페인 등도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예. 근데 뭔가 이게 진영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갈리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 있는데 지금 튀르키예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배경 설명해 주실까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친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도 사실상 몇 번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튀르키예는 나토 국가이면서도 나토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대러 제재를 할 때도 튀르키예는 뭐 유럽 국가, 유럽연합의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 제재 동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기도 하고 또 튀르키예에 있는 기업들이 러시아의 방산물자와 관련된 것을 수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북 소위 말해서 튀르키예 제재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도 미국으로부터 몇 개를 받기도 했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튀르키예 대통령이 비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중국의 반응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최근 미국과 영국의 미사일 사용 승인에 대해서 핵 교리 변경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중국은 냉정과 자제력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약간 좀 중립적인 메시지를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은 뭐 이런 식으로밖에 메시지를 낼 수가 없어요. 러시아를 뭐 이렇게 두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냉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왜 이런 시점에 이렇게 이 핵교리 신핵 교리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발표를 하고 이제 서명을 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교리를 다시 발표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 이런 진영 논리가 더 치열해진다면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것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네.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이중용도 제품들 그러니까 군사용으로도 사용되고 또 민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거 수출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면은 중국은 우리는 해야 할 바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와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에 군사 지원하는 것은 없다라고 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죠. 만일에 이제 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뭐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에 대중 압박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자제할 겁니다. 네, 중국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 네. 네. 자, 그리고 어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각국 대사관들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 경보가 내려졌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게 러시아발 가짜 정보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정말로 가짜였다면 러시아의 심리전의 일환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습 경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프랑스 뭐 스페인, 뭐 이태리 대사관들이 이제 폐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루 만에 미국은 다시 이걸 이제 없던 일로 하고 대사관을 다시 복귀시켜 가지고 거기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러시아가 얘기했던 신핵 교리에 이런 발표하고 전혀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조치들을 했다가 그것이 대규모 공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아닌 걸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원위치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렇게 그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경고하면서도 휴전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황인데 네네. 지금 조건을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그리고 지금 점령한 영토도 많이 돌려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논의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건 조금 길게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종전 구상이 뭐냐 하는 거거든요. 그 종전 구상이라는 게 영토와 평화의 교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은
저 위에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부터 크림반도에 이르기까지 약 1,200km를 지금 접촉하고 있잖아요. 그 접촉선을 따라서 휴전을 하고 거기에 남북한처럼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종전 구상이거든요. 사실상 제가 이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한테 유리한 거지 이게 우크라이나한테는 하나도 유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종전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침 이 러시아 쪽에서 나온 것을 보면 만일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 안 하면 자기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 중에서 아주 일부 소수는 이렇게 포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때 휴전 협정을 맺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역하고 크림반도를 합병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휴전 협정을 맺었는데 아시다시피 2022년도 2월 달에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예. 이런 휴전 협정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러면 휴전 협상에 임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뭐냐? 나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 그 나의 안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미국하고의 안전 보장에 관한 그런 군사 동맹이라든지 그거 협정을 체결해 달라. 또는 나를 나토에 가입시켜 달라. 그래야 다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욕심내거나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푸틴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거하고 상충되잖아요. 그러네요. 하나는 나토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한쪽은 나를 나토에 넣어줘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휴전 협상의 그 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협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협상이 되고 결렬이 되고 재협상하고 재결렬되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치게 될 텐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전 같은 경우는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휴전 협상을 해서 1953년 7월 달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협상 시작부터 휴전 협정 체결될 때까지 2년 1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급하게 곧바로 휴전이나 종전이 되겠구나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현실을 파악을 하면서 그리고 좀 냉정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취할 정책이나 이런 것을 선택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이 호언한 것처럼 이렇게 종전이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도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이미 이제 그때 여러 언론 매체에서 제가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김정은의 방러와 관련된 얘기를 아마 밀도 있게 얘기를 나눴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할 나라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자기한테 총포탄 다 제공해줬죠. 그리고 이제 파병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추가 파병의 길도 열려 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 푸틴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을 아주 극진하게 모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 이제 6월 19일 날 협정을 체결할 때 이미 초청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예상했던 것은 이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당선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취임하기 이전까지 그 사이가 아마 가장 적합한 일정이 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12월하고 내년 1월 20일이니까 그렇죠. 그 전에 아마 평양에 있는 김정은을 러시아로 초청을 해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트럼프 취임 전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 사이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의 그 3인의 면면이 드러났는데 김영복 부총참모장이라는 사람이 명단의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네, 김영복이라는 사람은 북한군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입니다. 서일 두 번째고요.
북한군 계급으로 하면은 이제 상장이고요. 우리나라 계급으로 하면 그게 중장입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나라 계급은 준장이 있지만 북한은 소장이 별 하나고 2개가 이제 중장이고 3개가 상장이거든요. 그 별 3개를 우리나라에서는 중장이라고 얘기하고 북한에서는 상장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폭풍 군단으로 알려져 있는 그 옛날에는 11군단인데 그 11군단의 군단장을 했고요. 그리고 특수군 그러니까 특수작전군이죠. 특수작전군이 새로운 군종으로 이제 편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육군, 해군, 공군만 있잖아요. 북한은 육군, 해군, 공군, 전략군 그리고 특수작전군 이렇게 5개의 군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5개 군종의 특수작전군의 군사령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으로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러시아에 가서 하는 일은 2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북한에 파병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각종 포탄이 거기 가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총책임자로서 역할이 하나 있고요. 2번째는 이제 러시아 국방부하고 협조할 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협조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한국으로 보면 3스타급 그렇죠. 네, 장성이 지금 거기 현지에서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전 시기가 빨라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군사 지금 정세 알아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달 들어 어제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35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은 34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 줄어들어 무역 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42.5%, 선박이 77.1% 늘었지만 승용차는 17.7%, 석유 제품과 무선 통신기기 수출은 각각 10% 넘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우리나라 수출 역시 지난달에 이어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대체로 온화하지만 중부와 전북지방에 비가 조금 오겠고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가 정체한 가운데 국내 오염물질과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후 밤에는 남부지방으로도 확대해 금요일인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준 뒤 오후부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앞두고 이른바 준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출근길 일부 전철 운행이 차질을 빚었는데 협상이 결렬돼 파업에 실제 들어가면 연말 수도권 교통대란이 올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플랫폼에 승객을 모두 태운 열차가 출입문이 열린 채로 멈춰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쉬는 시간과 정차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이른바 준법 운행 투쟁에 나서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겁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평소보다 늦은 열차 도착에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고 저 지행역에서 출발했는데 열차도 조금 늦게 오고 한 20분 정도 늦어졌던 것 같아요. 일찍 집을 나선 시민들도 혼잡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준법 투쟁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빨리 한 10분 정도 먼저 나왔는데 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철도노조의 태업까지 겹쳐 혼잡도가 높아졌는데
포레일은 오전 5시 첫 차부터 9시까지 출근길 수도권 전동열차 470대 가운데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23대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그때까지 준법 운행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제3노조도 파업 출정식을 열어 찬반 투표를 통해 총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연말 수도권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임금과 대우로 인해 해마다 신규 직원들의 줄퇴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구조조정 대상이 안전과 무관한 인력이고 임금 인상은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당분간 열차 운행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개원의가 포함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박형욱 위원장이 이끄는 의협 비대위는 오늘 저녁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를 열고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에 관해 논의합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전공의와 의대생 비대위원 입장을 주로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의대 증원 대응 방향과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네,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된 일본의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이 오는 24일에 개최될 예정이지만 일본 정부를 대표해 누가 참석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이 오는 24일 오후 1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일본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민간단체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사도광산 강제노동 희생자 유가족 10여 명도 참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석할 인사가 누구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차관급인 정무관급 이상의 고위급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8일 동안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김 여사 특검법 제의 요구에 따른 민심의 행배를 지켜보면서 내각과 참모진 개편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5박 8일의 다자회의 일정 동안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을 거듭 비판하고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양자회담을 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내로 돌아온 윤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최대 난제는 총리를 비롯한 개각 인선입니다. 대통령실이 물밑 인사검증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리와 임기 2년을 넘은 장관들이 주요 대상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지율 반등 흐름을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으로 연결짓기 위해 두 자릿수 규모의 중폭 개각을 단행할 거란 예상도 적지 않습니다. 개각 시기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고려해 다음 달 중순쯤이 될 거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대통령실 참모 교체는 내각 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전망인데 수석비서관 참모진 일부가 장관급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개각에 앞서 다음 주는 향후 전국 흐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진교사 사건 1심 선고가 25일, 그 다음 날인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가 예상되고 28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재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며 후반기 국정과제로 양극화 타결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 민심의 향배가 개각 인선 구상은 물론 향후 정책과제 수행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원을 현재 보안요원이 제지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G20 사무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현재 시각 19일 행사장에 입장하는 윤 대통령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따르는 수행원을 보안요원이 막으면서 실랑이가 잠시 벌어졌습니다. 수행원은 재질을 뿌리치려
치고 나가려고 했고요. 윤 대통령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측 통역요원이 대통령과 함께 입장해야 하는 상황임을 브라질 측에 사전에 알렸는데 이를 전달받지 못한 현장 경호원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후 브라질 연락관이 현장의 상황을 설명해 통역요원은 정상적으로 입장했으며 브라질 측이 우리 쪽에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위원회가 20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대한 우려와 3대 악법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 산하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3위원회. 20년 연속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등 61개 나라가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습니다. 특히 3위원회는 더 이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이 인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 일명 3대 악법이 사상의 자유를 앗아간다며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Zero freedom of expression and severe punishment for merely watching and distributing South Korean dramas are already well known since the enaction of the three draconian laws starting 2020.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우려와 3대 악법으로 불리는 세계 법안 폐지 요구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된 건 처음입니다. 이에 북한은 미국의 사주를 받은 거짓된 내용의 문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Denouncing it as documents of the political plot, fabricate for ulterior purpose of defaming the dignity of the DPRK and negating its ideology and the system outright. 외교부는 환영 논평을 내고 국제사회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단합된 메시지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결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상정돼 최종적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습니다. 안보리 10개 선출직 이사국이 제안한 결의안은 모든 당사자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영구적인 휴전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인질의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한국 등 14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역과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경제공동위원회 제11차 회의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만수대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북한 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러시아 측 알렉산드로 코질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의정서에 서명했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의정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언론은 양측이 전세기 증편과 러시아어 교육센터 신설 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70마리가 넘는 동물을 북한에 선물했습니다. 두 나라는 올해만 수차례 상대국에 동물을 보내면서 밀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평양에 도착한 수송기에서 동물을 실은 화물 상자들이 조심스럽게 내려집니다. 동물들은 곧바로 평양 중앙동물원으로 옮겨져 적응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모스크바 동물원에서 북한으로 이송된 동물은 모두 70여 마리. 아프리카 사자와 불곰, 야크 등이 처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을 수송한 러시아 대표단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В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ях исторически животные занимали важное место. Их дарят знак поддержки, доброты, заботы. 러시아와 북한은 올해 들어 수시로 동물을 주고받으며 전례 없는 밀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엔 모스크바 동물원에서 독수리와 두루미 등을 북한에 기증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격상한 푸틴 대통령의 방북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풍산계한상을 선물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백두산에 오르기도 했던 품종의 말 24피를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이번 동물 기증과 별도로 평양에서 열린 경제협력 회의에선 양국으로 가는 전 세계의 운항 편수를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동부 지역뿐 아니라 대도시에서 출발하는 직항편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이탈리아의 고즈넉함 섬마을 사르데냐 섬 올롤라잇입니다. 여느 섬마을처럼 인구 감소로 고민 중인데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을 활용한 세일즈에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실망한 미국 유권자들을 향해 트럼프가 싫으면 이곳으로 오라며 이민 세일즈에 나선 겁니다. 현지 시간 19일 CNN 보도에 따르면 올롤라잇시는 이를 위해 이주 홍보 웹사이트를 열었는데 최소 1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00원에 집을 구할 수도 있고 방문부터 계약, 행정 절차까지 필요한 단계마다 도움을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화장실 사용을 두고 때 아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의원이 당선됐기 때문인데요. 성별을 전환한 민주당 세라 맥브라이드 하원 의원 당선인이 여자 화장실을 못 쓰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화당 소속 여성 의원들로부터 나온 겁니다. 공화당 낸시 메이스 하원 의원은 연방의회 의사당 단지 내 여자 화장실과 여자 탈의실을 트랜스젠더 여성이 쓸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단일 성별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그에 상응하는 생물학적 성을 지닌 이들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라는데요. 맥브라이드 하원 의원이 의사당 안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올해 한국과 일본을 항공편으로 오간 사람이 벌써 2천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에다 잘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를 찾는 수요까지 들면서 일본 방문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되면서 여행업계는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을 찾은 여행객들.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역시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한국어로 잘 돼 있기도 하고 음식도 맛있고 요새 비행기 값이 싸서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 올 10월까지 항공편으로 한국과 일본으로 간 사람이 이미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안에 역대 최대치인 2,135만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도 이런 수요에 발맞춰 일본 노선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번 동계 기간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은 하계보다 12%가 늘었는데 특히 저가 항공사들이 온천으로 유명한 마쓰야마, 자연경관이 유명한 사가 등 일본의 소도시에 새로 취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갔던 곳을 또 가는 이른바 N차 방문객이 많은 일본 여행의 특성상 이미 가본 대도시 외에 새로운 곳을 찾으려는 여행객들의 호기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매번 대도시만 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힐링하면서 소도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가게 됐습니다. 사람 많지 않고 자연의 소리 그런 거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엔저 현상으로 환율이 꾸준히 800원 후반에서 900원 초반에 머무는 것도 일본 여행 수요를 자극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행업계는 최근 비자 없이 갈 수 있게 된 중국 여행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권과 패키지 특가 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침체됐던 중국 여행 상품의 활기를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무비자 시행 후 최근 2, 3주간의 예약을 보면은 그 전월 대비 약 한 30% 이상 증가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단거리 여행 선호도가 높아지는 만큼 여행업계는 일본 소도시 여행객과 중국 여행 수요 회복으로 연말 특수를 맞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근육이 점차 힘을 잃어가는 희소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 국토대장정에 나선 아빠가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약값만 46억 원에 달하는데 지푸라기 같은 작은 희망이라도 잡기 위해 아빠는 전국 곳곳을 걷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느 또래처럼 모래놀이를 좋아하는 3살 사랑이. 사랑이는 지난 5월 듀센 근위영양증이란 근육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육이 점차 힘을 잃으면서 10대가 되면 휠체어를 타고 20대에는 호흡기를 쓰다 30대에 주로 목숨을 잃는 질환입니다.
주로 남자아이에게 발병하지만 여자아이의 경우 5천만 분의 1의 확률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재활치료로 굳어가는 근육을 풀어주고는 있지만 진행 속도만 늦출 뿐 국내에선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현실입니다. 사랑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진행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다리 쪽부터 이제 근육이 위축이 와서 결국에는 이제 호흡 근육까지 이제 침범하게 되면 위험해지는. 사랑이가 제때 치료를 받기 위해선 약이 있는 미국에 가야 하지만 약값만 무려 46억 원. 일단 46억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 현실감이 없는 숫자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랑이의 치료비를 모으기 위해 아빠는 국토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연골연화증으로 무릎을 4차례나 수술했지만 사랑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걷고 또 걷습니다. 사랑이 아빠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을 돌며 서울 광화문까지 걷는 740km의 여정에 나섰습니다. 외국에서 같은 질환을 가진 아이의 치료를 위해 국토대장정에 나섰던 엄마를 보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신뢰한 엄마가 똑같은 질환을 가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토대장정을 해서 53억 이상의 돈을 모았다는 기사를 받고 보자마자 다른 생각이 날 수 없었고 나도 해야겠다. 사랑이 아빠는 길을 걸으면서 모르는 분들의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면서 사랑이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빠는 너랑 계속 걸어갈 거야. 사랑한다. 화이팅! YTN 김기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기업들의 할당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의회 동의 없이는 되돌리는 게 불가능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2달 안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발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현지 시간 20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구상을 소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른바 폭탄 사이클론으로 불리는 대형 폭풍이 미국 북서부를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허리케인급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노숙자 캠프와 집을 덮치면서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워싱턴주에서만 50만 건이 넘는 정전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에서도 수만 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기상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까지 최고 2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샌프란시스코 북쪽 지역엔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추위는 한결 덜했지만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지금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공기가 탁한데요. 오늘 이 지역에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또 중서부와 전북 북부지방은 오후까지 산발적인 비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가방 속에 마스크와 함께 작은 우산도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오후까지 중서부와 전북 북부에는 1에서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양도 적고 곳곳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고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수도권과 충청은 종일, 영서와 전북, 경북은 오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분들은 야외 활동 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4도, 광주와 대구는 1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당분간 예년 이맘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다소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원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